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에 그 여당 쪽 패널분들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왜요? 항상 솔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윤리위행 직행열차입니다. 그게 바로. 아, 예. 윤리행 직행열차. 예. 요즘 천하람 위원장 말씀 쭉 들어보면 나도 한번 불러봐 이런. 아니, 왜 안 불러? 안 불러주면은 되게 섭섭해할 것 같은 느낌. 약간 체급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나죠. 천하람 의원은 윤리로 불려가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는 불려가면 안 됩니다. 좀 구분해 주십시오. 아 왜요? 저도 걱정해요. 송파병은 살겠다. 오늘도 많은 말씀도 기대하고요. 천하람 혁신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분서갱유 있을 때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책도 불태워라. 내 책도 제대로 썼는데 내 책은 왜 놔두냐. 예, 옛날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던 거죠. 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첫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대통령실의 공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이 이른바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로 보내는데요. 저게 지금 공문입니다. 2장짜리 공문인데요. 총 6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패널분들이 들어서 아시죠. 보도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 공문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를 보고 이 공문에 대한 질문. 대통령실이 사실 언론사에 저렇게 공문 보내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참석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공문은 보낼 수가 있는데 공개적 질의를 냈습니다. 판례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판례에 저희 패널분들이 공문에 대해서 느끼는 단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넓은 네모 안에 자유로운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대통령실의 공문은 네모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열심히 쓰시고 계시는 모습을 어려워. 예. 저희가 이렇게 좀 내용이 주제가 광범위할 때는 그냥 판넬로 단답형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함께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당부터 두 분씩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이용 공개집입니다. 예, 네 분 들었는데 일단 여당 분들부터 야당 분들은 내려주시고요. 여당 분들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민간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는 게 이례적이죠. 그럼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MBC의 이른바 자막을 자신들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미리 획정을 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이정현 의원 전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KBS.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언론사와 대통령실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접촉을 하면 이게 부적절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리바이용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알리바이는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주어랑 목적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예. 대통령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문을 보냈다고 MBC에서 답변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보낼 때도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리바이용으로 공개 질문을 해서 용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습니다만 아, 어쨌든 예. 열심히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 질의의 내용을 전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준석 내쫓기 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김석현 소장님 말씀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다. 대통령님 저희 여기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 계속 싸워야지. 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MBC하고도 싸웁니다. 막 이제 지금. 예.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제가 안 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윤리위도 있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뻔한 얘기고요. 예. 이거 보낼 거면은 바이든이라고 쓴 모든 언론사한테 보내야지 왜 예. MBC에만 보내요?
이거 차별 대우 아니고 이게 일부러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좀 다른 언론사들이 되게 서운해할 것 같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듣고 확인해서 썼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다른 언론사들을 마치 MBC 받아쓰기 언론처럼 만들고 있어요. 예. MBC에서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가서 나머지도 다 MBC 보고 따라 쓴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우리 MBC를 띄워주는 이 편향된 처우다.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이거 왜 물어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국익에도 민감한데 전 그 부분 보면서 참 그랬던 게 우리가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셔가지고 자유를 위한 연대를 얘기하고 오셨는데 국익 때문에 언론사 니네 이런 거 왜 보도해? 아니면 왜 외국에 이거 물어봐? 러시아랑 중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 러시아, 중국 입장도 들어가야 예. 되고요. 김계수이가 좀 그러니까 신군부 발언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유하는 또 다른 아니 이게 우리가 자유 진영에서 예.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이런 공문을 저는 왜 보내는지 그냥 대통령실이나 저희 여당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점점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예. 그래서 각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이배 의원님과 김성현 소장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예, 이제 이거는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정확히 보면은 교만하여 모든 사람을 업신 여긴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국민들의 한 뭐 여론조사 나왔는데 61%가 아무튼 바이든으로 들렸다라고 뭐 예.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제가 이걸 진작부터 좀 몇 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휴대폰이 또 그 사진이 찍혀서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응분의 조치를 언론사에 그 기자들에게 뭐 취하겠다라는 말을 예.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사고를 친 사람이 잘못이지 그거를 찍은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고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이 이제 아무튼 이 가처분 신청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아니 재판장이 나랑 대학교 동기 예. 동창이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니, 전주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전주의 의원이 그 이유로 했는데 전주혜 의원이 전주에 전주에. 그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전주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였구나.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이건 보기에는 썰전 라이브 징계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그 법적으로 엄연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가지고서 재판부 교체 요구를 하면서 보면서 야 저분들은 진짜 요즘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상상 초월의 그 다른 생각들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게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들을 굉장히 지금 좀 무시하는 처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건을 묶어서 아나무인이다. 아나무인이다. 예. 네. 엉망이죠. 네. 엉망진창입니다. 단적으로. 예, 전 국회 보좌관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 공무원 생활 제가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전체 공무원이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은 양식이 있어야죠. 양식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막 친 건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쓰신 분이 그 소위 말하는 이 대외협력관실에 비서관실에 있는 분이라고 비서관으로 나왔나요? 아, 예, 주체는 비서관인데요. 예, 예. 뭐 실제 문서 내용은 기하는 밑에서 또 했을 수 있죠. 아니 제가 보기엔 직접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기업에 있으니까 저렇게 엉망으로 공문을 쓰지 이 공무원은 저렇게 못합니다. 아, 공문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작부터 보시면 MBC 지금 공문. 박성재 사장이라고 나오죠. 예, 수신. 예, 수신에 사장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내지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한테 공문을 보내는 건 없습니다. 예, 경로를 저렇게 적을 수 있죠. 예. 일단 수신부터 틀렸고요. 저건 저한테 가져오면 하루 종일 야단 맞을 빨간 펜으로 그을 빨간 건데 펜으로. 자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라고 지금 2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다음이 가가 나와요. 나오죠. 가가. 아, 예. 예,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가 나와야 돼요. 다음이 예. 나오죠. 가로 일이나 질문, 그렇죠. 가로 1이나 가가 나와서 공문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언론의 그렇죠. 기본이 안 된 일을 따지는 것도 웃기고 가장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이 무슨 자격으로 언론사에 공문을 보냅니까?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관 간의 공적인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양식을 지켜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문서인데 방통위도 아니고 유관기관도 아닌 대통령실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공문을 보낸다? 저거 자체부터가
이 대통령실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준 아주 읽자면 제가 하루 종일도 하겠는데 예. 한심합니다. 일단 일을 못한다라는 게 일을 못한다는 하나의 방증이다라는 저는 일 말씀이죠. 못하는 사람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예. 그리고 듣고 보니까 저도 공무원 대충 봤는데 듣고 보니까 대외협력 비서관이 누구죠? 뭐 어떤 기업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요. 예. 저렇게까지 하여튼 본인 명의로 나갔으면 본인이 최종 점검을 하셨을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열심히 하신 거네요. 일단 열심히 앞서 하고 최이배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대해서 넥스트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가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가 61.2%,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이 맞다가 26.9%, 그다음에 11.9%는 모르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들리는 게 어떻게 들리는 게 아니라 중도층까지 전부 다 날리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실제로 들리는 것도 들리는 것이지만 말이라는 대로 보수층만 결집한 상태인 거잖아요. 예. 중도층도 여유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실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송파병을 지키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순천은 더 힘들겠죠. 예, 뭐 그렇게.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전략적으로 다른 이해가 불필요하고 그냥 콘크리트라도 지키겠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전략은. 일단 그걸 안 지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른바 녀석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든 또는 날리면이든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믿을 사람은 믿고 일단 우리끼리 가겠다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는데 그냥 이거 자체에서 우리가 안 물러나고 그냥 우리 지지층을 지키고 또 MBC와 이제 싸우는 태세로 가면서 일단 콘크리트를 지키겠다. 이거 전략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대통령실의 공문 질의를 하는 공문인데요. 답변을 달라라는 공문입니다. 일단 MBC는 답을 안 했어요. 네, 할 리가 없죠. 근데 저희끼리 한 번씩 이 답에 대해서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하였나? 또 하나의 질문은 대통령실 등의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특정하였나 이렇게. 자 일단 얘기했는데. 한 줄씩 하죠. 진짜 예. 너무 화가 나는데요. 예. 국가과학수사기관인가요?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데 이제 흥분하신데 진짜. 국과수의 파장 연구 이 보고 결과 세음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특정하신 이유는 뭡니까라고 질문을 했으면 예. 질문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데 예.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렵다는 것에 저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 있고 저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물어본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시작부터가 첫 질문부터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확인을 거쳤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제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한 게 본인들 확인해 준 거잖아요. 정황상 충분히 그렇게 이해되는. 그럼 안 그랬으면 날리면이라고 하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쓰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었어야 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날리면인데 왜 외교상 문제가 됩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모든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바이든으로 듣고 대책을 세웠던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음성 분석 전문가 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음성 분석 전문가가 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대통령실 누군데요?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이거는 물어봤을 때 MBC가 거꾸로 이 질문의 근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런- 언론사에서도 저희도 몇 분 이렇게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을 건 아니고 네. 물어봤는데 에이 이걸 어떻게 답해요? 이런 대답이 태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쟁점이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언론에 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언론사에서 음성 전문가 10명한테 물었는데 판독이 어렵고 SBS에서 나왔죠. 다들 인터뷰를 이렇게 다 거절했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갖다가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을 좀 더 붙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언론이 한 거를 원용한 건지가 좀 불분명하죠. 이거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성애 소장이 말한 것처럼 공문을 익숙하게 써보지 않은 사람이 쓴 건 분명해 보여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협력 비서관실에서 한 걸로 돼 있다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저 결재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협력 비서관실에서 하면 비서관이 오케이해서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대협력 비서관은 아마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아닙니까? 네. 국민소통수석한테 최소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득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가면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득해야 될 것 같은데 수석과 비서실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MBC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보고를 했을 때 흔쾌히 그야말로 흔쾌히 합의해 준 건지 예.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이른바 업무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차단해 주는 장치가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전 거예요. 거꾸로였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MBC 압박할 방법 찾아보라고 해서 공문 보내지 아, 않았겠습니까? 설마 우리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근데 했겠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이미 이제 본인은 뭐 다 이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그게 진실이라고 계속 밀고 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아니라 야 그만 떠들어 입 좀 다물어 이런 지금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압박의 방법으로서 다른 언론사들 다 보내긴 그렇지만 MBC 하나 딱 집어서 보내놓으면 예. 다들 좀 조용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일단 대통령실 등의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앞서 이제 김성애 소장님이 말씀했는데 당시 이제 정황들이 있습니다. 맥락이 기자들 단톡방에 이제 기자들 단톡방에 저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간사가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대목이 오해의 소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있어서 외교상 부담이면은 난리면으로 아니고 바이든이겠다라고 일단 물론 바이든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텍스트가 이른바 쥐라시로 바이든으로 돌았으니 그 생각이 있겠지만 저런 문구가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도 바이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저렇게 기자단에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지를 한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꼭 바이든이라고 인정한 해서가 아니라 예. 거기에 이제 XX 발언, 그다음에 X팔리다. 예. 이 발언이 사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격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찌라시나 이런 상황에서 돌면서 바이든으로 일단 그 확증 편향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굳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은 비속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쪽팔리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저는 그런 의미의 일반론적인 수도 의미일 있다.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실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엠바고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 9시 몇 분까지로. 그럼 그 전에 내용이 틀렸었으면 그 전에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든지 예. 아니면은 엠바고로 연장했었어야죠. 우리가 지금 발화자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보내지 말라거나 아니면 내보내더라도 자막은 달지 말아달라거나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언론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뭔가 서로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뭐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고 처음에 이제 내용이 화제가 돼서 얘기했을 때도 그냥 하지 말아달라 외교상 부담이 된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언론 입장에서도 내용은 맞는데 이게 외교상 부담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가 좀 부드럽지 않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MBC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막 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의 없냐라고 파이널을 물어봤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과연 그렇게까지 언론이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 이거는 저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찌라시로 돌고 그다음에 어디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밑에 자막에 달리면 대부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마당에 15시간 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해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 15시간의 그 공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그런 저간의 사정도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께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죠. 해외 순방이라는 것은 막 이게 거의 뭐 수시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분하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MBC 측에도 조금 더 제가 아쉬운 점은 그게 뭐 언론에 대해서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런 게 예. 돌았다고 지금 확인은 되고 있는데 물론 MBC는 엠바고가 풀린 다음에 기사를 썼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런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하는 것들이 찌라시 돌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다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약에 기자단 중에서도 동영상을 누가 그 풀 기자단이 공유를 했을 때 누군가가 엠바고 풀리기 전에 밖으로 유포한 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윤리상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근데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그 엠바고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엠바고가 있고요, 보통은. 그다음에 기자들끼리 편의상 엠바고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 정부가 녀석들을 발표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기자들끼리의 약속에 속하는 거여서 기자단 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자단 내에서도 이거는 엠바고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다. 그러면 기자단에서 페널티가 있어요. 엠바고를 깨면 페널티 감수하고 난 발표하겠다. 그래서 자꾸 엠바고를 문제 삼는데 저는 그거는 기자단 내부의 문제지 사실 이건 문제될 건 그런데다가 KBS 당시 실시간 그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예. 6시간 분량이 순서대로 나와서요. 엠버거랑 상관없이 이미 7시에 송출이 되고 있었고 그 방송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을 누가 돌렸는지 말았는지랑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 9시 23분경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이 7시에 이미 유튜브에 공개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자들끼리 우리끼리 보도하지 말자라고 해서 보도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대통령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홍보수석실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발언 취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얼버무린 건 홍보수석실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고 대외협력실은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기자들로서는 들은 대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진짜 MBC를 괜히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방송은 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유독 왜 MBC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 부분이고 저는 이 질문 역시 대통령실 등의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절차를 거쳤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꾸로 MBC가 왜 해명하는데 처음에 3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15시간이 걸렸는지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명하는 과정을 예. 거쳤는지 거꾸로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네. 기자된 입장에서는 방송 기자들은 네. 저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발음이 불명확할 때 그러면 여러 번 들어봅니다. 주변 사람도 같이 들어보자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황상 이게 맞네라고 하면은 얼추 맞는 것 같으면 하거든요. 물론 갑자기 문맥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의심을 갖죠. 근데 취재하면서 그거를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거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던 정황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텍스트가 이미 상당 부분 전파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서 반박하지 않은 점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별히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쓰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포 최초 유포라는 걸 MBC가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이게 풀단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에 그 풀단에 속한 언론사에 했고 그 언론사에 일하시는 분 한 분이 뭐 반디캠으로 이거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밍을 하던 거를 잘랐을 수도 있고 이게 알 수 없는 영역인데 MBC를 특정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MBC 많이 출연하지만은 MBC가 좀 편향돼 있다라고 느낄 때들이 있어요. 특히 유튜브 썸네일 네. 같은 거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소에 갖고 있던 평양성에 대한 우려랑 이 발생한 일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문제 제기할 거는 문제 제기하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야지. 예. 우리가 평소에 MBC 마음에 안 들었어. 너네 공영방송인데 왜 이렇게 편향돼? 라고 하는 거랑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섞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잘안 저희가 되는 또 뒤에 마지막에 또 준비해 놓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또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MBC는 대통령실 공문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실이 경위 해명 공문을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라고 했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MBC 재갈 물리기 처사입니다. 다음 수순은 윤석열 대통령 욕설 보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예, 대통령실 공문의 또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대통령실이 밝혔다. 하지만 MBC는 최초 보도를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나온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보도를 하면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이라는 자막을 달아 확대 재생산했다.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국내 언론 보도는 저희도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MBC가 그렇게 써서가 아니라 저희도 여러 번 들어보고 이게 맞는 것 같네, 이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MBC 기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현장에서 듣고 혼자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리네라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MBC가 자막을 넣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MBC를 문제 삼는 건 아마 자막을 처음 넣은 게 MBC였기 때문에 이제 MBC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도되고 나서 사적 발언이라고 해명한 게 3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거는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시간인가 아무튼 전체 15시간 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에 많은 이미 언론사들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파만파 다 퍼져 있었고, 외신마저도 이제 이걸 또 근거로 기사를 냈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혼자 누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BC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하고, 그 이후에 나간 다음에 판단이 달라지려면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근데 대통령실이 제시한 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 잘못을 한 거죠, 처음부터. 예.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뭐 말씀하신 거에 뭐 토를 달 생각은 없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조금 변호를 하자면, 언론에 대한 탄압이거나 또 언론과의 무슨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는 건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MBC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자막을 처음 달아서 바이든으로 해가지고 올리게 될 때까지의 경위를 보면, 일단 엠바고가 풀리기 전 단계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선 먼저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이유도 당연히 이미 SNS상에서 무수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천 의원도 보고 나도 본 거예요. 보니까 들리거든, 그렇게.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영상이 공유가 되면서 영상을 전달하면서 받은 걸로 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참 문제가 커졌다라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글자를 보고 들으면 그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그 상황이 전반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니까 이게 커진 건데, 저는 그래서 뭐 박봉훈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인 기사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걸 터뜨린 것 자체도 좀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누군가가 어쨌든 이 기자단의 그 단톡방에서 공유됐던 영상 하나가 유출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출 자체를 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그러면 유출된 사람이거나 유출된 다음에 이걸 바이든에 대한 외교적인 한미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포착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상규명이나 무슨 뭐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좀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지금 생각을 해요. 당협위원장 하시는데 그렇게 당의 방침에서 어긋나는 말씀하시면 좀 아니죠. 걱정이 그러니까 되는데요. 저는 하루 그 이틀 일입니까? 아니 당은 지금 고발하고 경찰하고 검찰이 아이, 그렇게 할 필요 MBC랑 없는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다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생각들 하시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니까 지금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조사할 하셨어요. 필요도 없다니까 스스로 대통령께서 지금 내부에서 점검해서 대통령께서 밝힐 필요가 지금 있어요. 상황 파악해보라고 엄벌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는 수사에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이 다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동떨어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희가 송파병은 살아있다. 예. 살아야 한다. 저도 살아야 되지만 아니, 대통령 무오류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여당이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정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정 언론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당이 돼야지. 예. 이게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잖아요. 제가 저도 정달 위원장님 예.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지금 당협의 운명을 걸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왜 동상까지 걸어요? 운명까지 걸고 그러세요. 당협 운명을 걸고 저도 그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지금 당협의 운명까지 걸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PD님은 김은식 교수님 원샷으로 잡아주시고 확대를 했어요. 이건 보다 진지하게 갑니다. 예. 저는 이 대통령이 이제 도어스 태핑이 돌아와서 처음 한 게 그 비속어 발언 논란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는 답을 안 하시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났겠죠. 그러나 진상규명은 그 발언의 진상은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본인이 잘하죠. 제일 잘 알죠. 예. 본인이 하신 발언이잖아요. 네. 바이든이라고 했든 아니면 본인이 쪽팔리라고 했든 한국 국회든 미국 아니 그 정도 맥락은 본인이 말했으니까 제일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알 겁니다. XX 발언도 좀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을 MBC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어떻게 영상이 유출되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언의 진상규명은 우리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예. 당연히 운명을 공개적으로 걸리네,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당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협위원장만 없어질 뿐입니다.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 있다. 예. 사고 당협이 되는 건가요? 당협은 근데 우리 없습니다.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무오류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딱 귀국해서 사과하면 될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좀 뭐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든지 아무튼 뭐 충분히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또 이런 얘기인가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검사들이 수사하고 나서 뭐 잘못되잖아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에도 검찰은 나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증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나의 심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기소했을 뿐이지 그게 무죄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항상 검사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저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저도 지금 예, 제일 문제라고 이 봅니다.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포착되는 사적 대화가 종종 있는 실수입니다. 예. 수시로 있을 수 실수죠. 있는 한 거예요. 마이크. 그렇죠. 한 마이크 사건이라는 게 물론 그게 이제 우스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참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바이든도 있는. 뭐 그렇죠. 기자한테 욕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사과했잖아요.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다시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제가 잘 감안해서 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에 신중함을 좀 기하겠다고 넘어가면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까?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한번 본인의 정치인,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이 언행의 신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는다 그러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계기가 있었죠. 예전에 한번 이 후보자 시절에 이용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는 길에 수행실장을 데려가는 길에 넥타이를 안 챙겨왔을 때 원본은 이렇죠. 야 이 새 X야. 그건 차 안에서 했었어야지라고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물을 탔느냐? 그게 아니다. 원래 발언은 야 이 색깔 같은 거는 차 안에서 했었어야지라고 말을 한 건데 그것을 야당이 그 당시 했던 이 다투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상하게 말을 했다라고 이때도 이런 식으로 덮고 그러니까 넘어갔었거든요. 그 기억까지 소환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때는 아니, 후보고 저로서는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그렇죠. 예. 후보 때 그러니까 근데 이때 대통령이 색깔로 이제 덮었기- 됐으니까 근데 이때 색깔로 덮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날리면으로. 새 X에서 사람으로 한 단계도 진전한. 일단 시옷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아까 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정도 되면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늘어나면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저희 패널계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말씀하다가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김근식 교수님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하셨었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일단 우선 검사직을
그러니까 뭐 직역과 너무 이걸 연관시키는 건 좀 이상하다. 제 주변에도 검사 친구들 많이 있지만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라서 뭐 꼭 그렇다. 뭐.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예, 세상에 이제 수천 명의 검사가 있으니까요. 예, 대신에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원래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야당 때 문재인 정부 때 뭐 맨날 사과하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라고 했지만 안 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빼놓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김병민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예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저는 좀 깔끔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천하람은 김병민 위원장과 비대위원과 다르다. 좀 아니, 다르다. 그런 거 제가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김병민 위원장에 비해서. 어떤 실력이?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이 과거를. 아무래도 아. 이제 구력이 우리 김병민 위원장이 높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공문에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이 질문도 나오는데 비서실 질문에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외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즉시 입장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당일 저녁 MBC의 뉴스에서 리포트에 국무부의 백악관에 바이든으로 나온 그 영상에 대한 입장을 기자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백악관 노코멘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그 기자가 취재 과정에 대외협력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예. 이게 외신이라고 우리나라만 언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영어로 하는 언론이 존재하거든요. 뭐 AFP라든지 CNN이라든지 예. 뭐 이런 매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에서 이미 다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나 국무부 같은 경우도 여기도 다 언론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됐던 기사들은 다 추려서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MBC 기자가 얘기하거나 말거나 이쪽에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MBC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뉴스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이 비서관실의 어떤 대외협력실이요? 대협력 비서관실 너무 울물안의 개구리고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결여되어 있는 너무 아마추어들 같아요.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MBC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MBC 하나 때문에 흔들릴 국익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한미동맹 굳건하고 우리 좋은 관계 정상들끼리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익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 보도 활동을 막는 거는 굉장히 진짜 우리 70년대에서는 하던 거고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익이라는 것과 언론이 항상 충돌해요. 근데 경계가 뭐냐 하면은 위법 행위가 경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청, 감청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진짜 그 골방에서 하는 대화를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어디 무슨 국가기밀 같은 거를 누설을 하는 정도의 예. 수준에 이르면 그건 당연히 국익이 우선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도 위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국익 운운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금 전선이 대통령실과 MBC와의 이런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는 건 하등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는 그냥 냉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되는 것이지. 그 시청률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MBC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JTBC가 잘하면 JTBC로 다 뉴스를 보고 시청자에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평가는 가장 냉정한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지. 예.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MBC와 각을 세워서 항의 방문하고 뭐 사장 퇴진하라고 하고 이러면요. 역으로 아까 우리 천하람 위원이 대기실에서 그런데 MBC 주식이 올랐대요. MBC를 키워줍니다. 왜 그렇게 꼭 그런 거보다는 민영화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렇죠. 호재들이 저희가 사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공문의 맨 첫 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의 맨 첫 줄은 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원래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건 공문 형식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 앞에 한 줄이 생략돼 있죠. 예. 민주노조 지배의 사슬을 끊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이거 기원한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일단 요거는 형식적으로 썼는데 형식적으로 썼겠지요. 예. 그저 공문을 쓸 때 저렇게 쓰는 예, 거니까.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은 발전을 기원한 건지 아니죠. 잘 알 제가 수는 없는데요.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이 공문의 시작은 뭘로 된다고요? MBC 박성재 사장이라고 예. 적혀 있습니다. 즉 공격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대통령실에서 규정하고 들어간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언론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한번 해봐서 니네 MBC 우리가 이번에도 못 건드릴 것 같아. 똑같이 할 수 있어. 예.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장만 갈아치우고 민주노총이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대로 하면 민주당의 천병 중 천병이라고 하는 언론 노조. 이 노조들이 특히나 이제 MBC 장악하고 있다는 자기들끼리 이런 세계관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보수 유튜브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박성재 사장 및 경영진만 갈아치우면 이명박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MBC를 자기들 지배하에 둘 수 있다라는 그 대통령실의 가감없는 인식이 공무원 자체에서 드러난 것이다. 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발전이란 말은 가치가 개입된 말이죠. 성장은 규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가 있는데 발전은 가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MBC가 이거를 공문을 보낸 쪽에 가치에 따르면은 가치 기준에 따르면 발전이 아니지 않느냐 발전시키겠다. 요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한 줄 가지고 그거 아니 지금 그냥 제 기사의 발전을 얘기가 아니고요. 규정하는 김성애 거예요. 소장님 예. 해석을 그거 제가 얘기하면 그런 거죠. 과거에서 예. 예. 제가 해석하면 그거 그냥 통례상 쓰는 앞에 들어가는 단어고요.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와 정권이 맞부딪히는 건 정권한테 도움될 게 없고. 근데 지금 더 맞부딪힌 장면이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TF가 만들어졌는데 박대출 TF 단장 등 MBC 항의 방문을 저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지금 저희 건물 바로 근처입니다. 상암동에 있는데 아까 오늘 좀 시끄럽더라고요. 예, 편파 방송 중단하라, 자막 조작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 이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는 일부 단체, 또 항의하는 또 일부 단체들의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MBC가 공영방송인 점을 문제 삼아서 민영화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MBC에 타겟화된 이런 공격들이 모종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MBC 사장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잖아요. 예. 저는 MBC가 이른바 이제 과거 MB 박근혜 정부 때 파업을 이끌었던 그런 노조 중심의 어떤 그 분들에 의해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종의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일각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기자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매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사후적인 뭐 이제 연관관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대폭 낮아진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언론이 스스로 하는 그 방향과 길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으면 그냥 그만이지 정권이 나서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한데 시청률은 네. 저희 썰전 라이브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접은 지금 뭐 14,000명 이렇게 해서 동시간대 최고. 솔전 말명하는 라이브는 MBC 뉴스데스크보다 높지 않나요? 그거를 또 여기서 따지기 시작하면 시청률로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그럼요. 너무 이 양적인 부분으로 평가하는 좀 뭐 과거에 오래된 뭐 이런 거 같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이 이제 MBC 그 지금 그 내용의 MBC 분위기에 대한 우리 예. 보수층의 우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예. 하잖아요. 선의의 무시를 하면 됩니다. 선의의 무시 전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그걸 뭐 나와서 일일이 싸우고 그게 더 오히려 몸집을 키워준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MBC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여러 공영방송이나 뭐 하여튼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송사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랄까요 그 친정부의 어떤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임기는 끝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은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그 안에 뭐 이사회에서 이사에서 뭐 하는데 논의를 뭐 하겠죠. 그런 경우 항상 보면은 친정부 사장을 또 이제 서로 앉히려고 하고 그거는 비단 뭐 지금 예. 국민의힘 정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예. 정부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공영방송들을 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제도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서로 뭐 이렇게 양쪽에서 네 편 내 편으로 계속 갈라서 뭐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 가가지고 뭐 이제 대국민 사과라고 뭐 이제 예. 그 MBC한테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사한테 사과를 요구하는지 저는 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된 얘기를 이제 언론에 관련해 초점을 맞춰서 이른바 녀석 사태
녀석 사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기본.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기본이란 말만 32번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도 패널들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기본에 대해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FT는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설전 라이브는 판넬과 친숙하군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제작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을 소개하고 그중 2명을 골라서 영화 상품 2장씩 드립니다. 저희가 시청률은 뭐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설전 라이브가 일단 동시 접속자는 지금 14,000명. 뭐 2만 명이 넘기도 하고요. 시청률이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닙니까? 괜찮죠. 괜찮지만 뭐 탁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000명 넘었다고 박수 치던 그러게.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이제 막 2만 명 안 돼 박수 안 15,000 치고 넘고 지금. 잠시만요. 겸손해. 지금 좀 전에 몇백 명이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오만하니까 빠진 예. 거예요. 예. 겸손, 정치는 겸손하게. 고개 들면 안 돼요. 네,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제가 동시 접수도 겸손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 판넬을 써주셨으면 들어주시고요. 예, 네 분의 얘기를 지금 잠깐 제가 한번 봤고요. 이제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골 곰국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면서 저 기본소득부터 해서 뭐 기본주택, 기본대출, 뭐 기본 이야기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대선에서 어쨌든 뭐 젖잘싸든 무엇이든 간에 패배한 것으로 일단 정리는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아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서구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다가 지금 용도삼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이 집착 같은 것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또 이 소중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수십 번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느 그 가수가 한 말입니다만 푹 우려낸 사골 곰탕 같은 소리가 아닌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촉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깊은 고민 없이. 예, 또 했다가 뭐 좀 아니다 싶으면 금방 또 걷어들이시고.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기본소득인데요. 이재명 대표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그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 게 말 그대로 소득입니다. 일정 부분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월 8만 원 정도 수준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는 하셨지만 그거는 베이직 인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그냥 기본 수당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개념을 혼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어떤 현금성 복지에 그냥 본인이 브랜드 붙이고 싶은 거를 그냥 표지가리식으로 뭐 기본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브랜드화를 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깊은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대선부터 계속 일관성 있게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뭐 그 연설에도 나왔지만은 결국 최소한의 삶을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든 주택이든 금융이든 뭐 여러 이제 정책 분야에 확대되고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부담을 끌어낼 것이냐, 즉 세금을 올릴 것이냐의 문제에서 모두에게 다 주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발언에서 좀 특이하게 볼 만한 대목은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자라는 제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신 기본소득과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2010년대에 무상급식 뭐 나왔던 때 이것을 또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많은 것을 이끌어냈는데 예. 그에 지나서 이제 소득 관계에 대한 파악도 많이 정확해졌고 국가가 어떻게 이 복지 체계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논쟁을 국민의힘하고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나왔을 때 이제 보편 지급 선별 환수라는 예. 그 재난지원금 그 논쟁에서 중요한 어떤
그 새로운 쟁점이었는데 뭐 그걸 좀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초연금 확대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현행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주자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아니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원래는 20조인데 만약 점진적으로 다 시행되면 38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썰픽으로 제가 또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 주시죠. 세 번째 집안 싸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투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이 전 대표는 신문을 마치며 나오면서도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란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이런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처분 신문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엔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A학점을 받는 방법. 국민의힘의 주요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당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수도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안 의원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A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정부 현안에 대한 견해를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이 당권에 나서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돌아온 홍보타임 강지영의 시그널. 오늘의 시그널은 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들으셨죠? 네, 버블 썰라 토크 끝나고 뵙도록 하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었고요. 또 윤리도 저녁에 예정이 됐습니다. 윤리의 가장 앞에 서 있다고 제가 추정하는 천하람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왜 또 추정을 하시고 그러죠? 예. 근데 우선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은 반반보다 약간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뭐 성상납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뭐 불송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발언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이제 발언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은 또다시 또 미국에 있었던 발언이 많은 부분들이 꼬이는. 꼬이게 되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정무적으로.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0월 14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자 해지하고 가겠다 해서 갑자기 또 제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리까지 잠깐 들어봤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영화 상품권이 또 나가야 되는 댓글 타임이 왔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댓글 타임이 수십만 회씩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 관련해서 FATMAX 팻맥스님,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일단 없는 걸로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문 양식 많은 분들이 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균땡님, 대한민국 공무원 어느 누구도 저런 형식과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저를 용산으로 보내주세요. 공문 작성 연수 무료로 해드립니다. 프롬 공무원 출신. 하셨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 사실 빠딱감이죠. 빠딱감. 예, 저는 버터라고 공영방송에서 아니 버터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BTS입니까? 잘못 들으신 거예요. 버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터라고. 진상규명 합시다. 빠다. 저는 버터의 발음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만 버터. 그러게 거기서 버틸 갑자기 겁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문가에게 파장을 분석하는데 이분은 다음 주 목요일쯤 이거 0.5배속으로만 들어보면 금방 나와요. 빠다가 아니고 버터였다라고 주장하는 김성현 소장님.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예. 빠다라고 그랬죠. 옛날에 빠다 코코땡이라는 거잖아. 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 어쨌든
버터를 소환했기 때문에 네. 임규철님 영화 상품권 드리는 걸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두도령님은 용산에서는 각자 개인 플레이로 일을 하는 듯합니다. 협의나 회의도 없이 혼자 문서 만들어서 공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체리 따봉 달라고 하겠지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영화 티켓 관련해서 라라라님, 박 부장님 아니 날 부장님 오늘 저희 가족을 위해 영화표 2장을 날리면 어디 덧나실까요? 이분께서는 비읍과 니은이 사실 발음이 같다라는 걸 들어서 날로. 날 아이들과 부장. 날에서 박 부장님, 날 부장. 아 괜찮은데요? 라라라님 드릴까요? 네. 예. 라라라님 드리도록 영화 상품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님은 영화 상품권 이번에도 발리면 또 도전할게요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그랬네. X리셨습니다. 저분 좀 발리셨네요. 김기식 교수님 관련돼서 김 교수님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 그래서 경질되셨구나라고 쓰셨고요. 그 다음에 하람이 형은 윤리가도 살아 돌아올 것 같습니다. 논리와 언어의 연결술사라. 김성애 소장님을 향해서는 썰전이 콜라라면 소장님은 사이다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이배 비디오님은 잘생기셨다는 말만 여기서 외모 평가만 나오는군요. 꼭 고정 댓글러일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다고. 그래서. 저기 구석 한번 댓글로. 뽑아봐야겠습니다. 그 써주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얼평은 그 이렇게. 차별입니다. 이렇게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정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버블팝. 제가 우연히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 음마 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확정. 그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진짜 재건축이 된다고 놀라서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 날짜가 2072년 6월 17일 좀 이상하죠. 내용을 봤더니 아파트 단지 옆에는 끝까지 재건축을 보지 못하고 죽은 원주민들과 투자자들의 추모공원도 조성될 예정이고 디너쇼에는 원로 가수 아이유 씨가 공연할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엔 진짜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봐도 누군가 재미로 만든 가짜 기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이 수차례 무산됐던 음마 아파트를 풍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밈 같은 거죠. 음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1996년부터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26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랬던 음마 아파트가 이제는 정말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월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재건축, 재개발. 말이 나왔으니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막간을 이용한 시그널 상식 타임. 네. 재개발은요, 우선 건물만 부수고 다시 건축을 하는 거고요. 재개발은 그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하고 재개발은 공공 주도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민간 개발의 영역인 음마 아파트의 재건축은 대단지이다 보니 추진위원회 구성도 순탄치 않았고요. 시에서 제동을 걸거나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여태까지 지체되어 왔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서서히 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27만 호의 30년 이상 주택 또 이제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시장이 충분히 여기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예측 가능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규제 정상화들을 할 때다. 재건축 규제 등을 정상화해서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특히 서울 집값의 최고 40%가 더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장가는 현재 집값이 적정 가격보다 상당히 높다는 근거로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걸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면 평균적으로 18년치
18년치의 소득을 모아서 이를 사야 하는데 이를 10년에서 12년치의 소득 수준으로 낮추려면 지금보다 집값이 30%에서 40%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정부의 집값 정상화를 향한 의지로 오랜 수건이었던 음마아파트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고 규제도 완화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 부동산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의 아파트도 수억씩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현상들이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안 오를 것 같은 금리가 갑자기 탕 오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차,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꺾인 거죠. 금리가 멈추더라도 집값이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이상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매수자들은 쉽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저금리가 유지되어 왔고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집값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은 약 20%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 지역에 따라선 집값이 2배, 3배 오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충분히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무게가 실리는 이유죠. 하지만 집값 하락의 명암은 있습니다. 집값이 20% 정도 떨어지면 특히 저소득층 대출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버티고 싶어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들, MZ세대들의 급격한 이자 부담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만큼 집값을 안정적으로 연착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 하락이 가져온 위험한 시그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집값 하락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각 나라의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리먼 쇼크를 예견했던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로버트 교수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징조, 시그널, 버블이 팝하고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황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